법대 아니면 원서를 안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여자는 진짜 몇 명 안 되고 이제 300명 이상의 남자들이 키 작고 안경 끼고 못생긴 남자들. 그러니 그때는 서울법대 가려면 키 작고 못생긴 안경 끼고. 내 동기들이 막 뭐라 하겠다는데. 돌아다닐 수가 없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국회 의장 서재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대학생국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한번 법안을 만들어서 어떤 것인지 뭐 직접 만들 수는 없더라도 좀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지자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멘토 국회의원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조언도 듣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돼서 제일 중요한 게 정해진 시간 안에 딱 그 정확히 얘기하는 거. 마이크 꺼지기 전에 마이크가 꺼졌어.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에서 봉사를 했었는데요. 18살에 보육원에서 있지만 약간 장애가 있어서 좀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육원이면 그래도 일 안 하고 괜찮지 않을까 이랬는데 만 18살이 넘으면 독립을 해야 네, 돼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어서 그것도 제가 법을 발의했었는데 600만 원인가 줘요. 지자체마다 다른데 네. 한 2천만 원. 200만 원을 근데 지자체 네. 가난한 지자체는 네. 그렇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탈북하는 경우에 2천만 원 주는데 적어도 그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저는 계속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옛날에 교육봉사를 좀 했었어요. 거기 집안이 조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1대1로 과외 수업 받듯이 수업 보충, 수업 따라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제가 맡은 학생이 어느 날 항상 제 시간에 맞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늦게 온 거예요. 그럼 무슨 일 있니 하고, 수업 끝나고 항상 알바하러 급하게 가야 하는 아이라서 이게 조금 늦으면 살짝 아르바이트 지장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늦게 와서 하는 말이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여자였는데 조심스럽게 혹시 생리대 있냐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없었으니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컵라면 먹어야 되는 그거 아끼려면은 지금 생리대를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대가 없으면은 바깥에 못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아르바이트도 쉬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좀 저도 여자니까 이게 얼마나 곤란한지 아니까 그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원래 봉사활동하고 그 봉사활동 받는 멘토랑 멘티 사이 이게 그 뭔가 물건이 오가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비밀로 하라고 편의점 가서 사줬거든요. 그 아빠랑 할아버지랑 오빠랑 이렇게 남자들밖에 없어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그 담당자 사회복지사인가 그분도 남자고, 그래서 이거를 말을 할 수 있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러 온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근처에 보호자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밖에 없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책 살 것도 많고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울시에 청년수당이 있으니까 제가 인천에 사는데, 그래서 인천시에도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인천시에는 그거를 수료한 사람들한테만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있고 뭐 성남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지자체의 뭐 재정적 격차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청년들한테 박탈감을 그럼요.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복지현금 급여는요, 그거는 중앙정부가 해야 되고요. 지방에 매칭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자체는
가난하니까 돈을 더 매칭을 더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복지 이 현금 급여는 그건 중앙 정부가 온리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학을 이제 전공하고 있는 전영민이라고 합니다. 선거제도를 좀 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총선 때는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재밌네, 이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멘토 의원님이시니까 이제 개인적인 거지만은 이제 의원님은 이제 다음 선거 때 어떤 그런 이제 개인적으로요?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승자 독식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양극화로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양극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역 간의 양극화되고 세대 간의 양극화되고 남녀 뭐 또 모든 분야에서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대기업 중소기업 양극화, 정규직 비정규직 양극화, 위에 한 5% 정도가 있고 아래 95%가 있는 이런 눈사람인 거죠. 그리고 거기 딱 이제 잘려서 이게 사다리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그 양극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승자 독식의 구조거든요. 2003년에 청와대 수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 나라의 이제 중요한 유치에서 역할을 해봤지만 또 국회는 또 굉장히 좀 다른 곳이고 뭐 조세소위에 가서 완전히 막 방향을 이제 바꿔놓는다든지 너무 흥분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어쨌든 그 사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총선에 저는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요. 저랑 좀 비슷한 현실에 있는 친구들이 느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년 주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네.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대학생을 졸업하는데 대학원을 이렇게 저처럼 진학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돈을 못 벌고 아르바이트를 뭐 주말에 하거나 밤 늦게까지 하는데 대학생보다는 더 공부량이 많잖아요. 그럴 시간이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제가 살고 있는 청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을 졸업을 하면은 바로 대학원에서 자격이 박탈돼가지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유럽에 이렇게 여러 나라 있었잖아요. 거기는 대학생, 대학원생 차이를 두지 않아요. 진짜 대학원에 가서 뭐 어떤 대학원 뭐 이런 공대나 뭐 어떤 데는 굉장히 막 연구 프로젝트 많이 해가지고 거의 월급을 받으면서 다니는 데들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가 되도록 그러니까 대학원에 같이 가서 이제 그런 자기 소득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거기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학원생도 같이 혜택을 주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저희는 문과라서 또 그러니까요. 네. 문과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사실은 인문학이나 아니면 기초과학이나 이런 기초학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용과 관련된 거는 사실 대기업에서 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 기초과학에 대해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이제 유럽도 최근에는 예전에는 굉장히 기초 학문에 많이 이제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는 좀 응용 쪽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공공임대 뭐 저는 이제 청년 기숙사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청년 기숙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기숙사를 훨씬 더 많이 져서 뭐 대학생, 대학원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는 청년들에게 적어도 뭐 한 5년 정도는 좀 뭐 한 30% 이상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골고루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겨우 기자라는 그런 진로를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원님은 변호사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 일을 하실 때 회의감은 없으셨는지. 저도 좀 다사다난한 인생이었어요. 뭐 원래 음대 가려고 멋있으시다. 네, 작곡가. 네, 그러니까 피아노 성악을 해서 어울리셨네. 뭔가 머리 길러. 네, 그러니까
법대는 진짜 그냥 학교가 밀어서 보내는 거였어요. 법대 아니면 원서를 안 써주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여자는 진짜 몇 명 안 되고 이제 300명 이상의 남자들이 키 작고 안경 끼고 못생긴 남자들. 그러니 그때는 서울대 가려면 키 작고 못생기고 안경 끼고. 내 동기들이 막 뭐라 하겠다. 사실 1차를 봤는데 굉장히 잘 봤어요. 당연히 합격한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적을 받아보니까 그 8과목 중에 3과목인가가 20점 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무처에서도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답안지를 보여줬어요. 답안지를 바꿔 쓴 거예요.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제 한 몇 개월 이렇게 약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뭐 이게 내 길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판사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생각에 막 그 조직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변호사도 막 5년 하니까 막 너무 하기가 싫어. 그만두고 나서 뭐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뭐 토론 프로그램 진행하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뭐 청와대 들어갔다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정책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여성이 요즘 현재는 많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또 국회 정치에 나가는 게 여성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그쪽으로 정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욕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여성이라는 그것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할 때 그게 사실 어려운 현실에 조금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교육학도 또 공부하고 계시고 또 전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분으로서 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과 용기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은 5% 들어가서 5% 안에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 전문직 공무원 여기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 5% 안에 들어가도 너무 빡센 경쟁하에서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모든 청년이 다 불행해요. 나는 행복한 청년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애써서 자기가 그래 소확행 해서 애써서 하지만 객관적인 거로 그 행복한 조건에 딱 자연스럽게 도달한 청년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5%를 위해서 한 70%가 경쟁하니까 대학 들어갈 때도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도 뭐 거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생활이 전혀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이제 하여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중간에 한 30%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군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청년 문제가 그걸 통해서 저는 뭐 취업 문제 그 이후에 이런 안정성 문제 이런 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여학생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열심히 입시를 해서 대학교에 왔는데 와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직 10년 후의 일이지만 출산이 되게 꺼려진다는 저희는 아직 조금 어린 나이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저희와 같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뭐 정말 역마살이 깼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그 일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제일 높은 수준의 일이 아이를 낳아서 키운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육체적으로 만들고 정신적으로 만들고 하는데 내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생이 이렇게 보면 좀 별거 없고 경험의 총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험의 총합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경험은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어떤 경험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그런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 자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저는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현재 결혼 출산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혼과 출산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6, 7, 8분위에 대한 지원이에요. 여기 이 분위에서 5분위까지는 지금 결혼을 엄두를 못 내요. 이 사람들은 모든 혜택에서,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에서도 소외가 되는 거예요. 국회와 정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회에서 사실 이제 불신하고 관심을 깊이 가지려고 안 하는데, 대학생들인데 이렇게 정치 또 국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참여해서 상임위 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특별하게 좀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청년들과 이제 정치 또 국회와의 어떤 다리 역할로서 또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희한테 또 좀 인풋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했을 때 또 그거를 또 사회에 이렇게 또 같이 그 알려주시고 하는 서로 이제 윈윈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밥 한번 사줄까요 나중에? 저는 진짜 뭐 2011년에 이제 유학 가야겠다고 생각한 때부터 이제 해커스 다니면서 프리스피킹 하면서 20세, 뭐 18세 이런 친구들하고 한 5년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제 외국에 가서도 좀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청년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만 보면 그냥 내 아이니까 내가 잘 키우고 뭐 어려움이 없게 해야겠다는데 이런 정도 생각에 머무를 수 있는데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막 우리나라 청년들 또 뭐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깊이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이디어 정책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시면 이제 뒤에 이렇게 좀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